이 여성이 가장 절정기 때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나무인데. 근데 소재가 되게 다 좀 비슷하다, 그죠? 네, 일정하게 자연을 소재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했네. 예. 이게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색깔이 왜 다른 화가들이랑 달라질 수밖에 없나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껏 봐왔던 전문적인 화가들의 솜씨랑은 좀 네, 많이 다르죠. 좀 뭔가 달라요. 예. 네, 달라서 네, 좋아하는 독특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날에 이렇게 화면 전체로 그림을 소개하는 건 잘 없어가 네, 보다가 음악도 같이 있어서 너무 감명 깊었어요. 네, 그러네요. 괜찮네요. 누군가가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나? 네,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블로그에 네, 그러네요. 괜찮아요. 아, 그 갤러리 가서 전시장에서 보는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서 하늘 참 천지야. 한여했었어요. 그 옛날 사람이네 그러면? 연도수로는 네. 이 여성이 1864년에 태어났거든요. 1864년. 네. 네, 19세기 사람이죠. 약 내하고 100살 차이네. 돌아가신 해는 1942년. 네. 그래도 좀 장수한 편이었죠. 그렇죠. 1, 2차대는 다 거치면서 이 여성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프랑스는 거의 뭐 1, 2차 대전 현장 완전 네. 현장이잖아요. 네. 약간 좀 전쟁이랑 상관없었던 여성이죠. 왜냐면 한여 아까 딱 타이틀 보셨던 것처럼 이 사회 안에서 거의 하층에 있었던 여성. 그렇지, 오히려 전쟁하고 상관없지. 예. 왜냐면 사느라 너무 바빠. 그렇지. 네. 내 생존의 문제만 급급하기 때문에 이 사회나 정치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관심이 생각할 없던. 뭐 그게 안 되지. 예, 그리고 워낙 교육을 못 받았던 여성이고 지금부터 이 여성의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도 지금 전체적으로 패턴이 다 똑같죠? 네네. 과일, 꽃, 나무, 나뭇잎. 나뭇잎.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뭇잎이라고 하지만 사실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추상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렸어요. 하여튼 패턴 느낌이 좀 강하기는 강하다. 네,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오늘은 그니까 큰 타이틀은 정규 교육을 미술 교육을 받지 않는 화가들을 라이브 아트라고 그러거든요. 라이브 아트. 네, 순수한 그 아트라고 그러는데 해석을 따진다면 이 세라핀 루이라는 여성은 잘 알려지지 않는 라이브 아트지만 조금 알려진 화가들은 앙리 루소라고 혹시 앙리 루소는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다 보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급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으로 40년 동안 근무하다가 네. 그 화가로 데뷔를 했어요. 작품 한두 개를 본 것 같아요. 미술 책에도 나와 있어요. 네. 좀 보여드리면 정글 있죠. 정글 숲에 여성이 뭐 피리를 분다든지 소파에 이렇게 누드로 앉아 있다든지 알것 같아요. 네. 들은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대표적인 라이브 아티스트. 세라핀 루이는 전혀 안 들어봤는데. 잘 안 알려지기 그쵸. 그리고 알려질 수 있는 환경이 또 못 되었고 그래서 이 계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아트가 이 뜻이 공통된 단어들이 아주 많아요. 뭐 일요화가, 소박파, 미국에서는 아웃사이드 아트, 그걸 총칭해서 아르비르. 가면 어려운 물들이 많은데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라핀 루이는 뭐 일요화가라는 명칭은 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앙리 루소라든지 고깅도 사실은 증권맨이었어요. 증권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1월마다 그림을 그려서 일요화가. 1년마다 그림 그린다고 일요하고. 네. 지난주에 보나르도 처음에는 변호사 하면서 일요화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요화가라는 뜻은 이렇게 명칭을 한 거는 주변에 이제 전적으로 작업하는 화가들이 약간 좀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조롱하는 듯한 단어로 일요화가라고 불렀는데 그 단어를 약간 좀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서 격상한 단어가 소박파였어요. 소박파. 그럼 같은 다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이런 화가들이 활동이 또 좋아지고 작품도 좋으니까 뭐 나이브 아트라든지 뭐 이렇게 명명하다 보니까 그 장 디비페라는 사람이 추후 이렇게 아마추어 화가라든지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또는 마음이 아픈 사람, 즉 정신병 앓는 사람들이 그린 그런 순수한 그림 모두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여 아르비르라고 용어를 정했어요. 아르비르는 생것, 날것. 그러니까 라이브 아트하고 비슷하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주 다듬어지지 않는 순수한 예술. 그걸 모두 다 파인 아트로 묶어줘 버린 거죠. 그래서 뭐 나이브 아트, 일요화가, 소박파, 미국에서는 아웃사이드 아트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통칭해서 아르비르. 그래서 아르비르는 프랑스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장 디비페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장 작품에서 디비페 했었나? 네네. 선생님 오시기 전에 했는지 아니면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선생님 현대미술 하셨다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온 누가 거예요. 쓰는 건데. 그장 디비페가 아르비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통칭해서 아르비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든 이 5개 단어는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 중에 이 오늘 소개해주는 세라핀 루이도 나이브 아티스트입니다. 이 여성이 프랑스 그 상리스라는 파리 근교의 그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7살 때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록에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다 하는데 10살쯤 그 성당에 들어가갖고 일을 하면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건 이제 허드렛 일. 그렇지, 청소 뭐 이런 거. 뭐 조금의 교육은 받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성당에서 애가 다행이다. 네. 근데 그 20살 때까지 살긴 살았으나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비슷한 걸 당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혼잣말 주로 많이 하고 또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는 그 안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인관계가 잘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독립을 하게 되는데 20살 때 뭐 또 조그만 그 빌리는 집 월세살이 뭐 비슷한 그런 집에서 혼자 살게 되는데 그 일거리는 다 이제 뭐 허접한 것들, 허드렛들 이런 걸 하죠. 너무 집 청소해주고 또 빨래 다 모아가지고 빨아가 또 오늘날 말하는 뭐 세탁고, 기스닦고 그런 거 하고 푸주간에 가갖고 거기서는 그런 일들 하고 온갖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여성이 그렇게 받은 작은 이 푼돈들을 먹고 또 월세를 내고 뭐 자기 입성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월세가 밀리더라도 물감을 사요. 그 그림을 진짜 좋아했구나. 그렇죠. 소위 그나마 말하면 자기 어떤 탈출구네. 자아 실현 비슷한 거겠죠. 그걸 그리면서 이제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을 텐데. 근데 그림이 그렇게 어둡진 않다. 그렇죠. 네. 다 자연에서 소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고 성당에 나오면서 천사가 자기한테 계시를 내렸다고 해요. 내 소명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래서 딴 거는 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일을 하고 저녁 때 와서는 자기 삶을 펼치는데 그 삶이 그림인 거예요. 그래, 맞네. 그렇다고 해서 돈이 풍족해가 미술 재료를 다 살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뭐 나무판에다가, 어떨 때는 테라코타 꼽아가지고 놔두고는 도자기 같은 거라든지. 진짜 찐 그림을 사랑이네. 네. 그림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 색감이 나오는 재료, 그러니까 안료는 풀, 꽃, 성당에 타다 남은 촌농, 색깔이 있는 촌농이라든지 아까 부족간에서 이런 있잖아요. 돼지 간에서 나오는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 폴린 도료라는 공업용으로 쓰이는 무슨 안료가 있나 봐요. 그거랑
배합을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나름 자기가 그 알려 만들었어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아.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라핀만이 가지는 그런 어떤 기술이었는데 그걸 뭐 무슨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된 건 절대 아니죠. 굉장히 그 자기는 나름 창의적이었네. 창의적이어서 나중에 알아보죠. 이 사람이 있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마을은 그 마을에서는 이 세라핀은 상리스라는 말인데 상리스에서는 이 세라핀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허접한 그리고 뭐 외형이 어떠냐면 퉁퉁하고 남자 같은 아까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알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머리는 여기 막 산발처럼 흘러내리는데 상투처럼 지저분하게 찌끈 댕기고 이랬겠지. 예 무슨 이상한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우산을 맨날 꼽아 다니는데 그 우산을 쓰려고 꼽아 다니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 지금 혼잣말하고 친구가 없으면 혼자만 할 수 외롭죠. 없거든요. 외롭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연과 함께해요. 그래서 내가 슬퍼지면 들녘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나무랑 대화를 나누고 거기 들과 풀벌레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그 슬픔이 잊혀진다라고. 그러니까 자연이 스승이라고 보면 되죠. 친구이자 스승이자 부모이자 뭐. 이 그림 소재에 대한 뮤즈도 될 수 있는 맞네. 예, 영감의 원천이라고 그러니까 볼 딱 자연이 와닿네. 딱 그리고 이 교육을 받지 않는 흔적이 그대로 있죠. 정형화되고 규격화되고 뭐 원근감 뭐 이런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발이 막 이 그 본능적으로 막 솟아오르는 듯한 그 열정이 그대로 막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화라든지 딱 정해진 안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색감 자체의 느낌도 다른 화가들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인상파 화가들 그림 생각해 보시면 거예요. 딱 그 연도가 인상파. 색깔이 밝지만 무게감 있는. 묵직하죠. 무게감 있는 그런 밝은. 다른 어떤 공업용 도료를 네. 같이 섞다 보니까는 그리고 너 진짜 하층민이 그것도 호들에만은 하녀가 고급진 그 예술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하는 거야. 그렇겠네요. 네 입성이나 잘 네가 가져. 뭔데? 네 맞아.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찮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뒹굴어 다니는 그림 따위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녀가 그렸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1900년도 한 10년, 1912년 뭐 한 이 여성이 한 40대 말쯤 됐을 때 상리스란 마을에 빌헬름 우데라는 남자가 탁 나타나요. 그는 누구냐면 독일인으로 미술사학을 공부를 하고 미술 비평을 하고 또 컬렉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은 라이브 아티스트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갱을 첫 전시를 해줬고 고갱이 또 제가 증권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남자였어요. 알아봐주고 전시회도 열어주고 디코서너 브라크가 입체파를 처음 이렇게 알릴 때 그 그림을 알아보고 컬렉터를 해주고 앙리 루소를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남자에게 눈에 띄었던 이유가 휴양차 이 상리스 마을에 전원주택을 하나 얻어가지고 글을 쓰고 뭐 그랬죠. 근데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초대를 한 거예요. 가니까 그 초대한 집에 보니까 나무반지에 조그만 굉장히 눈에 띄는 사과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목이 있잖아요. 저 그림 누구 거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호두런들이 하러 오는 하녀가 그렸다 그러니까 그래? 그건 너희 세라핀이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우리 집에도 일하러 오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 허드레드를 해주니까 그래서 우대가 세라핀 너 자기 집 왔잖아요. 너 이제 작업했는 거 좀 보여달라. 그래서 작업실에 가니까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운명이다. 그렇죠. 이런 세라핀의 그림을 알아봐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녀가 그림을 알고 그린다는 되기 거. 위해서 그렇겠네. 예. 운명제였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그림이 뭐 좋다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겠죠. 그렇지. 근데 우대라는 사람이 알아봐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그림을 다 사준 거예요. 사줘서 너가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내가 후원을 해주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게 됐어요. 와 빛이 왔나 생각했지만 마침 딱 그때 이제 1917, 6년, 8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왜 우대가 후원을 못 해주냐면 우대는 독일인이었어요. 네. 우대는 프랑스와 독일이 적을 지고 있었던 그렇지, 거라. 그렇지.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부 급하게 예, 모든 걸 다 놔두고 네. 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세라핀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림 그릴 수밖에 또 없죠. 힘든 일을 또다시 반복해가면서 또 사니스 마을 사람들도 전쟁을 피해가 거의 뭐 또 딴 데도 가고 이 와중에 이 사람은 딴 데 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 13년 후 우대는 또 이 여성이 그림을 그리고 있나 싶어 다시 온 거예요. 아, 대단하네. 여전히 그리고 있었죠. 훌륭한 조금 더 발전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섬세해졌네. 네. 그래 너 정말 더 발전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우대가 이제 나는 정말 너를 다 후원해서 전시회도 열어주겠다. 근데 이제 빛이 온 거죠. 이 그림들 막 알릴 거라고. 내가 정식으로 또 막 큰 캔버스도 원하고 좋은 재료도 원하고. 근데 우대가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는 사람도 이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우대가 이 여성도 성과를 하나 하는지 좀 압박을 좀 넣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성이 성당에 마리아상을 분홍빛으로 칠한다든지 그 하얀 드레스를 입으면서 내 약혼자가 전쟁터에서 돌아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닌다든지 약간 정신이 이상해 와버렸어요.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구나. 네. 이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쳤나요? 모르겠어요. 원인은 없죠. 왜냐면 어릴 때 살짝 보면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도 그렇게 했고 될 수 있지. 혼자 매번 이 그림에 대한 열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자연과 친구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 사회관계망에서 살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우대도 안타까웠죠. 그런 와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3년 뒤에 전시회를 열어주게 됐어요. 저 작품은 남아있으니까. 우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여성의 그림이 발린 돈으로 정신병원에서 이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해서. 네네. 우대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올라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의 예술성을 존경하면서도 이 여성의 삶 또한 아주 이제 삶의 질이 좋게끔 해주려고 하죠. 정신병원에 있지만 좀 안타까워요. 근데 또 2차 대전이 뻥 터지고 계속 또 4, 5년 장기화되니까 그 현장이잖아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 병원 자체도 이제 허물어지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니까 이 정신병자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고 병으로 죽게 돼요. 그렇게 안타까운 삶, 마무리는 안타까운 삶이 됐는데 그 블레메 무대는 끝까지 이 여성의 그림을 개인전도 열어줬지만 또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또 역할을 했어요. 그 덕분에 우대의 덕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왜냐면 이 여성이 자기 그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끝까지 없었거든요. 정신병원으로 해서 가버렸다 하면 이 그림들은 뭐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모아가지고 전시하는 이런 기회는 전혀 없었을 일반인의 테니까. 낙서에 불과할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막 깡그리 묻혀버릴 수도 있는데 그 후로 이 여성이 다시 또 2008년도에 벨기에 사람이더라고요. 감독이 영화로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영화예요. 그래 이제 사람이 모든 복이 다 없어지진 않아. 네. 그죠? 부대에 계속 알려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또 이런 여성이 있었네. 그리고 재료를 그냥 관념이잖아요. 우리가 캔버스에 유화 또는 진짜 그런 난류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져버린 여성이고 열정 하나로 완전히 이 위대한 예술을 그렸고 정규 교육 그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봤을 때 그 예술성은 잘 그렸다. 그쵸. 그 열정은 또는 천재적인 기능적 재능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이제 유전자 속에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그 한 살에 죽었지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시계 수리를 하는 그래. 직업이었대요. 손재주. 손재주죠. 거기서 오지 않았나 DNA가. 그 DNA다. 네, 그렇다고 하는데 뭐 굳이 찾아가 그렇게 기록은 있지만 참 어려운입니다. 그거 무조건 DNA 맞아요. 예, 저도 어. 사실은 이런 그림을 애들도 수년 동안 레슨도 하고 저 또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명백해가 막 똑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려요. 선 타고난 재능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요. 그거 뭐야 운동 같은 경우나 음악. 심지어는 수학조차도 이 타고나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저때 레슨할 때 제가 맞다. 이 수학을 타고나면서부터 저렇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선생님 말씀 맞아요. 맞아요. 모든 분야가 네. 난 그 DNA. 타고나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글 쓰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국어적인 이것도 의학적인 소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글 쓰는 재주도 솔직히 아이고. 이것도 재능. 글 쓰는 건 더 하고 그거는 더욱더 그거 재능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국어 공부를 잘하는 것도 타고나야죠. 타고나는 재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 전체에서 읽더라도 글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읽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파악이 이미 확 생각하는 되는 사람이 사람도 있고 맞아요. 예, 그 받아들이는 차이가 또 DNA가 있어야죠. 재능이 필요해요. 이슬 쪽도 좀 그래 이 여성은 이제 예술은 특기 더하죠. 네네. 그러니까 여성은 아마 이제 자기 DNA 전체가 그냥 그림이 전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생존을 위해서 그냥 그냥 그렇게 뭐 이제 일을 했는 거고. 저 내 입에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직업이 사실은 자기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물론 뭐 환경이 안 돼줘서 그냥 모든 그 삶이 이해는 되네요. 이제 정신 상담 부분도 네네 혼자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애정 결핍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또 혼자고 진짜 혼자니까 네네. 아마 그냥 자기 나름은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는 뭔가와 대화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선생님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인간이 사회관계망이 없다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 정신이 좀 더 이상해지는 게 딱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사회관계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은 혼자 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친구들 관계 음. 원만하게 해가지고 되돌리면 활발하게 다니는 이제 그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대인 관계를 활발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 또 치매도 일찍 오게 되고 그나마 그림이라도 그렸으니까 그래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연과 함께 뻗하고 그게 그림을 그린 동안은 온전히 자기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 그림을 알아보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게 그것만으로도 진짜 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라이브 아트라는 이런 개념이 생기고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 여성한테는 행운인 거죠. 그림을 알아봐준다. 와, 그만큼 또 그럼 행복한 것도 없죠. 그림 그린 맞아요. 사람. 그리고 이 여성이 직업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나중에 말년은 좀 불행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행복하게 살다 갔던 세라핌 로이라는 나는 그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는 무대에 참았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해.